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91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1930년대의 극예술연구회에 참여했었던 정인섭의 수필집 모두 사랑했노라에 실려있는 내용 중의 일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이 연극사나 공연예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자니 아깝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좀 모아두면 그 언젠가 그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회에 또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정인섭이 유치진의 제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썼던 아동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발췌된 두 부분을 한번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치진 씨의 작품 중에 제사라는 1마크 기곡이 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묘시는 젊은 과부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아들 둘을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 집 남자 하인과 좋아져서 그만 그 집을 몰래 도망쳐 나갔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할 수 없을 만치 아직도 어렸다. 그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장가를 간 두 아들이 그 어머니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어머니가 그 집을 떠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제상을 꾸며놓았다. 그동안 이 두 아들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상상을 하는데 큰아들 생각에는 어머니 모습이 눈이 작고 얼굴이 길며 키가 후리후리한 점잖은 후덕한 여인으로 상상을 하고 아우는 어머니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좀 크며 키가 작은 명랑한 여성으로 환상하고 있다.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그가 동리 아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그 이웃의 여인이 자기에게 부상당한 자리를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극진히 해주었는데 그 여성의 모습을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윤곽에다 부합시켰고 또 동생은 다른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인상을 자기 어머니에게 유추시킨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인데 형제가 정반대되는 인상을 갖게 됐다는 것은 거기서 어머니라는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제사를 이해하는 것은 할아버지지만 할머니는 극력 반대했다. 마침 그날 저녁 때 삼촌 되는 사람이 동리 어구에서 이때까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그 어머니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억지로 이 집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은즉 어머니는 죽지 않았는데 헛소문이 있었을 뿐. 이 동리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자기가 살던 집에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도 한번 도망쳐 나온 집이라 미안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두 아이가 나가서 그 어머니를 억지로 집 안으로 모셔왔다. 마침 그 어머니가 사망한 줄 알고 제사를 지내려는 판인데 그 제상에 쓰여진 표시가 자기라는 것을 알고는 뉘우치는 바가 있어 거기 앉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들은 기어코 그 집의 어머니로서 다시 살아달라고 애걸 하나 어머니는 이미 그 아들들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두 아들의 눈에는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가 각각 상상으로만 생각던 어머니와 딴판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도 그 여자가 그들이 어머니인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니 도로 모셔오는 것이 당연했다.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나쁜 며느리라고 그 집에는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고 버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또 다른 자식까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주부 노릇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어머니가 울면서 떠나간 후에 그를 위한 제사도 필요 없으니 이미 차려두었던 제상을 걷어치우려고 하인이 물으니
두 아이는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할머니는 깔깔 웃으며 살아있는 어미를 제사 지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한다. 두 아들은 이때까지 마음에 그리고 있던 상상의 어머니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 할머니가 야단을 치니 할아버지는 그냥 버려두시구려. 그 애들은 그 애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무엇이 나쁘오라고 했다. 두 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나란히 서서 제상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고 공손히 두 손을 들면서 절을 한다. 여기 나타나는 두 아들이 상상하는 어머니는 진정 모성애의 이상적인 상징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어머니는 과거에는 착한 어머니였지만 환경에 따라 딴 여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경성 보육학교에 매주 한 번씩 아동문학에 대한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소파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의 배경으로 여러 동지와 함께 이 보모교육을 돌보고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주로 아동극을 담당했는데 거기서 내가 창작한 사람 늑대라는 동화극을 상영한 일이 있다. 어떤 깊은 산중 오막살이 외딴 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이 셋을 데리고 농사를 하다가 그도 병이 들어 죽었다. 얼마 후 큰아들은 몰래 그 집에서 도망쳐 버리고 누이 동생과 어린 사내아기만이 남아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근처에 왔다가 이 계집애를 꼬아서 데려가고 이 산중 외딴 집에는 어린아기 하나만 남겨졌다. 그러자 근처 산중에 있던 늑대들이 이 아기를 돌봐주었고 그 아기도 자연히 늑대의 흉내를 내고 네 발로 걸어 다녔다. 여러 해 후 어떤 포수가 이 산골에 사냥 왔다가 그 늑대 무리를 보고 활을 쏘았다. 그랬더니 불행히도 이 사람 아이 늑대가 그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사실인즉 도망갔던 형은 항상 그의 마음에 누이 동생과 어린 사내아기가 어떻게 됐는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날 그때 거기 왔다. 멀리서 형님 형님 하면서 네 발을 절룩거리며 도망가려던 동생을 발견하고 그 포수에게 자기 동생을 살인했다고 항의했다. 형은 이 포수를 관가에 고소했고 늑대 동생은 법정에서 마련한 우리 속에 갇혔다. 재판관은 우연히 누이 동생이 시집간 남편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누이도 와서 울면서 이 사람 늑대를 위로한다. 포수는 어디까지나 늑대인 줄 알고 활을 쏘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형은 사람을 죽였다고 호소한다. 결국 사냥 갔던 포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정되고 오히려 그 동생을 버리고 도망친 형과 그 누이가 크게 뉘우친다. 사냥꾼은 무죄가 되고 사람 늑대를 풀어주고 형과 누이와 같이 살자고 위로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도 모르고 늑대 소리인지 사람 말인지 알 수 없는 형님 형님 하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그날 밤 한밤중에 사람 늑대는 멀리 산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내용의 연극으로 그 당시 공회당으로 사용했던 지금의 상공회의소 2층에서 공연했는데 서울의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네,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당시 우리 극작가들의 취향에는 낭만성이 좀 진하게 배어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치진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정인섭은 어머니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설명은 다분히 사실주의 드라마를 인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설정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정서가 늑대 인간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파급력이 큰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것들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낭만성이 매우 짙습니다. 제가 무성 영화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20세기 초가 리얼리즘의 시대인 것 같지만 대중문화에는 또 그 대중문화가 조금씩 늦게 수입된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낭만주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깃들어 있었다라고 말이죠. 자, 다른 내용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인섭이 자기가 경험했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송국이 생긴 것은 언젠지 모르나 처음에는 옛날 우미관, 현재 종로서적 센터 뒷골목 근처 영화관에 그 기계를 설치하고 그 전 조선일보사, 지금 종로 내거리에서 안국동으로 가다가 바른편 태화 기독교 사회관으로 들어가는 어구의 안국동 쪽 둘째 붉은 벽돌집에서 이상재 씨가 첫인사 방송을 하고 반달노래 작사 작곡가인 윤극영 씨가 노래를 방송했다. 그러다가 현재 경기여자고등학교에 있는 바로 앞 언덕 근처에 경성방송국이 자리를 잡았다. 그 뒤 다시 자리를 옮겨서 현재 중앙방송국이 있는 남산에다가 정착하게 됐다. 그리고 그 시절은 방송할 인사들을 방송국의 자동차로 모셔오고 끝나면 또 자동차로 모셔다 주었다. 단독으로 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합승하는 때도 있었다. 그 시절의 아나운서로는 김영팔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말투에 이상한 활동사진 변사체로 사용해서 말의 억양이 좀 부자연했지만은 그것이 방송투로 규정된 듯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대로 전했다가 해방 후부터 좀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바뀌어진 것 같다. 그때 최승일이 오빠 최승일과 시인 김욱도 거기 편성부에 일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옛날에는 방송이 생방송뿐이었고 아직도 테이프로 녹음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중에 망설이게 되므로 미리 예비적으로 연습하는 일이 많았다. 한글 학자로 알려진 고 권덕규 선생은 원래 술을 좋아하셨는데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마이크 앞에 앉아 방송을 하다가 그만 졸음이 와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방송하던 도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 모두 당황해서 청취자에게 사과한 일이 있었다. 나도 일정시대 가끔 불려가서 방송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한 번은 연속으로 문학개론을 몇 번 나누어서 방송한 것 같고 또 그 기술연구회 회원들로서 무슨 연극대본을 갖고 희곡낭독을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 유치진과 함대훈 그리고 홍혜성과 박용철 등이 끼어 있었고 또 이북으로 납치되어간 김진섭도 한몫 들어 있었는 줄 얼핏이 기억난다. 물론 현재 남한에 아직도 살고 있는 서왕섭과 이헌구 그리고 본인 등이 참가한 것 같기도 하다. 네, 방금 전에 방송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 당시 지식인 전문가들의 안일함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책의 내용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더 경악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섭은 아예 자신의 부주의로 어린 생명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변호사들이 바둑을 두다가 재판 시간을 놓치는 경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어떤 일요일에 나는 동네 아이들하고 당인리에 있는 웅덩이로 낚시질 갔다. 바로 이웃에 살던 음악가 현재명 씨의 아들과 우리 집 식모 아들도 따라갔다. 이 웅덩이는 그 시절에 서대문 감옥의 죄수들이 단체로 나와 벽돌을 굽기 위해서 논의 흙을 파헤친 자리여서 수심이 고르지 못했으나 낚시꾼들이 덜어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한쪽 논가에 앉아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데
하늘에는 높이 흰나비 같은 것이 날고 그 꼬리에 흰 선이 쭉 뻗쳤다. 동리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 비행기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B-52라는 고도의 비행기였다. 나는 가끔 그 신기한 모습을 쳐다보느라고 물 위에 떠있는 낚시의 띠가 깜빡거리는 것을 미처 못 봐서 낚싯줄을 채 올리지도 못하기도 했다. 바로 그때 웅덩이의 먼 쪽 건너편에서 미역 감던 아이들이 소리를 치고 들에서 일하던 농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낚시에 한참 열을 올리고 띠만 바라보고 있는 판이다. 그들이 법석대는 소리에 그다지 관심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한 어른이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도 낚시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바짝 나서 거기 뛰어가 보니 우리 집 식모 아이가 물에서 건진 시체로 죽어 가만히 떼기에 덮여 있었다. 나는 눈이 아찔했다. 동리 사람들은 나에게 욕질을 했다. 낚시에 미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줄은 잘 모르고 하늘의 미국 비행기와 물 위의 띠를 보는데 열중했으니 그들의 소리가 분명히 내 귀에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뛰어오더니 가만히 떼기를 벗기고 죽은 그의 아들 뺨을 찰싹 갈기면서 이 바보 같은 놈 했다. 그는 우리 집 식모의 남편이다. 내게 바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꿀꺽 참고 있는 모양이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낚시를 중단했다. 내가 어떤 소송사건이 있어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재판 날짜가 통지 왔기에 그 시간 30분 전에 재판소 안에 있는 그의 소속 변호사 협회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때 그는 다른 변호사와 바둑을 둔다고 정신이 없었다. 재판 시간이 거진 다 돼가는데 그는 조금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내가 옆에서 알려도 그는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바둑판이 뚫어지도록 내려다보면서 상대방과 승부를 겨루고 있었다. 바둑판이 끝내기를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날 점심 사기를 내기했다는데 그럭저럭 재판 시간이 늦어졌다. 그 변호사가 출두하지 않아서 그날 재판은 다음 기회로 연기되고 말았다. 나는 이것을 보고 요새 말로 하자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변호사들은 관계되는 당사자의 초조한 심리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바둑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책임감을 둔하게 하는 것인가 하고 놀랬다. 네, 정인섭의 책 모두 사랑했노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생각과 풍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저는 정인섭 집의 식몬의 아이가 죽은 그 내용이 아주 마음에 걸리네요. 그때 죽은 사람이 자기네 식모집 애가 아니라 현재명의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글의 서술이 매우 달라졌겠지요. 죽은 애의 아버지는 자기네 주인 어른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싸늘하게 누워있는 자기 자식의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합니다. 아무리 요즘 삶이 각박하다고 해도 그 당시의 삶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쉽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일제강점기 말기에 여유있게 낚시 다니고 있던 정인섭이나 또 몇십 년 전에 자기 의뢰인의 급한 사정도 모르고 점심 내기에 몰두하고 있던 변호사들이나 이제 이미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지만 참 우리 사회 지도층의 마음가짐들이 그러했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함부로 남들을 심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저는 사회의 지도층은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저의 주제에서나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섬주섬 이번 회의 녹음을 마쳐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